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희망이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은 1968년 4월 4일 암살당한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남긴 말입니다. 이제 각 정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마무리함으로써 본선만을 남겨둔 상황인데요. 불행한 사건 뒤에 치러지는 대선이라서 킹 목사의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이용해서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민에게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를 통해서 희망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남긴 또 다른 명언이 있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는 한 희망이 있을 것이고 희망이 있는 한 미래가 있을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꿈과 희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수요일 정치 좀 하는 중년들의 동창회가 열립니다. 고품격 정치 토크 정중동.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코너죠. 정치 좀 하는 중년들의 동창회 약자 정중동.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서른입니다. 예, 자 그리고 바른정당의 홍문표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홍문표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은 이제 선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도 모시려고 했는데, 네. 의사는 있으세요. 근데 오늘 일정이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홍문종 의원 보고 싶으시죠? 네, 전 잘합니다. 아니, 그 반응들이 이렇게 시원치 않으세요? 예? 아니, 저는 뭐 잘합니다. 아, 예. 셋보다는 뭐 내시하면 괜찮겠죠. 예. 아니,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네요. 예? 글쎄, 저는 뭐 혼자 했으면 좋겠네요. 아, 예. 아니, 솔직한 말씀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자, 문재인 후보의 1위가 대선까지 쭉 이어질지,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지,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아무나 여기서 뭐 선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아무나 말씀해 주세요, 먼저. 그 당사자가 아닌 홍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먼저 말씀하시죠. 예. 이게 이제 흐름, 소위 이제 트렌드라고 그러죠. 흐름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부분인데, 네. 말 그대로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소위 보수로 지칭되는 쪽은 도저히 안 된다. 이걸 정리를 하셨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 트렌드가 크게 하나 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그러면 신뢰를 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듬직하냐. 이런 정면에서도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중 나은 것 같다. 여러 가지 경험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행적들을 보면은 이게 두 가지 겹치면서 일종의 문재인 대수로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큰 흐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도전하는 부분이 있죠. 이를테면 안철수 후보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인데 근데 그중에서 어떤 형태로 도전해 올 것이냐. 근데 뭐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1대1로 붙는다 하더라도 이 큰 흐름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갈 것 아닌가.
대세로는 그냥 유지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 당사장 말씀하시죠. 네. 저는요, 2012년도 그랬고, 이렇게 선거 앞두고 이렇게 나오는 말이죠. 어떤 쪽을 대변하는 사람은 저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로소 이제는 좀 선거가 우리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층도 뭐 많이 있지만은 거기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조금 좋아하지 않는 뭐 이런 많은 유권자들이 있죠. 그 갈데 없는 유권자들이 이제는 한번 승산이 있는 후보가 생겼다고 해서 최근에 좀 우리 안철수 후보한테 대거 지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지지에다가 우리 현 시점에서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냈다고 봅니다. 예. 자, 후면님. 저는 이번 선거는 예.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가 부족했고 또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 거의 상실돼 갖고 있고 이래서 이제 소위 패거리 정치라고 그럴까? 이 집단화 정치, 조직 정치로 여기까지 왔다라면은 특히 17명의 후보가 요번에 대통령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더 되지 않았나요? 예. 그런데 이제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5당의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니까 표도 이제 그 중심을 잡고 그 당과 그리고 세와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선거의 시작이 이제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의 지금까지 독주 앞장섰었던 것은 좀 위험하다. 이제부터가 이제 진정한 그 레이스가 시작된 것 아니냐 해서 저는 균형이 있는 표의 이제 분배가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표의 분배. 자,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선수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한 점, 묻고 싶은 점,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앞서 얘기한 거 여론조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미리 제가 조사 결과 쫙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여쭤볼게요. 네. 자, 여론조사가 저희가 지금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인 리서치에 의뢰해서 만 19세 이상 성인 남자 1000명을 대상으로 3월 28일부터 29일 유선 39%, 무선 61%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조사한 거고요. 신뢰 수준 95%에서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또 다른 것은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지난 2일 4월 2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면접조사 39.7%, 인터넷 조사 60.3%를 병행해 실시한 거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JTBC 뉴스룸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4월 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18.2%, 무선 81.8% 병행 방식으로 실시한 거고요. 응답률은 18.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어제 국민일보가 한 여론조사인데요. 어제 국민일보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국민일보 역시, 전국 쿠키뉴스가 국민일보 인터넷 회사죠. 조원 C&I에 의뢰해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성인 103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조사 방식은 ARS 여론조사고 유선 45%, 휴대전화 55%, RDD 방식입니다. 그리고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이 4가지 여론조사는 모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법, 여기 국회의원 3분이나 계신데, 이 방송법을 조금 이게 좀 간편하게 고치시면 안 됩니까? 이거 힘들어서 죽겠어요. 자, 이 4개의 여론조사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동아일보 여론조사는,
문재인 대표 대 안철수 대표 양자 대결에 41.7대 39.3입니다. 그리고 디오피니언 조사는 36점, 안철수 전 대표가 이기죠. 문재인 36.4, 안철수 후보가 43.6. 그리고 JTBC 뉴스룸이 뉴스룸이 조사한 거는 오자 대결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으로 30%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 안철수는 39.1대 31.8입니다. 그런데 제가 쿠키뉴스와 조원 CNI 여론조사를 봤을 때에는 문재인 대 안철수가 43.7대 48.1로 역시 안철수 전 대표가 이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여론조사를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근데 이제 특징이 있네요. 예. JTBC 조사 결과가 제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39% 대 31%. 그것도 이제 이 안철수 후보가 30%대 진입했다는 게 이제 그 주안점이 될 수 있을 터이지만은 39대 31로 돼 있고 나머지 여론조사에서는 이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사의 특징은 이건 핸드폰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그게 특징입니다. 아니요.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한 건 해도. 아니, 글쎄요.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이 내일신문 부분에는 40%를 유선전화로 했고 그다음 60%를 인터넷으로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서 핸드폰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양자 대결을 가상하고서 질문을 한 것인데 현실이 그럼 양자 대결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따로 있죠.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는데 뭐 그거 제쳐놓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럼 이런 이 조사 결과하고 일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따로 봐야 할 문제죠. 그건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양자 대결이 일단 가능한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첫째 그거고 그다음에 양자 대결이 되었을 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 중에서 이탈 세력들이 있을 터인데 뭐 이런 것 등등을 보면은 또 계산을 새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야죠. 당사자인 이상돈 의원님. 뭐 이제 서른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뭐 다 맞는 얘기지만 자간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는 뭐 선거에서 뭐 대세론이랄까 뭐 일방적으로 독자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이 이렇게 급등해서 이제는 대결 구도가 됐다는 거 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조사 방법론에 따라서 오차도 나올 수 있고 뭐 일반 전화가 많으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이런 현재 불과 한 열흘 사이에 급격한 어떤 유권자들의 진정한 어떤 의사표현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뭐 다자 양자 이런 것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홍 의원님. 여기 죄송합니다. 유승민 의원 얘기가 자꾸 빠지는데 언제 날 잡아서 하루 유승민 의원 후보 얘기만 할게요. 예,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저는 이 투표를 하는 국민들에게 알 수 있는 권리를 여론조사에서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5개 정당에서 나오는 후보가 있다라면은 그걸 공이 계속 저는 연속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놓은 게 맞다. 그런데 일부 어떤 한 논리로서 뭐 삼자 뭐 양자 뭐 이렇게 다자도 항상 나와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제대로 정확하게 읽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때그때 후보가 이슈가 터졌다. 뭐 문재인 후보의 아들 지난번에 취업 문제 같은 것이 터지면은 좀 빠지거든요. 또 좋은 어떤 이번에 안 후보 같은 경우 경선에서 이제 1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시너지 효과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출렁거리는 여론 갖고 국민에게 알 권리를 주는 거는 좀 전 부족하다. 그래서 정확한 정당의 후보가 정해졌다면은 그건 공이 똑같은 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문표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어제 있잖아요. 어제 뭐 반기문 전 총장이 다시 나온다더라 뭐 이런 가짜 뉴스들이 쫙 돌아가지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우리가 옥석을 가리는 지혜가 좀 필요한데 근데 제가 서른 의원님 당사자시니까 여쭤보는데 제가 출마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번 출마 언제 하셔야죠 또. 근데
이거 디오피니언 여론조사 선관위 조사 일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어제 쿠키뉴스 국민일보의 쿠키뉴스하고 조원 CNI가 조사한 것도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으니까 여기도 그러면 조사 의뢰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우리 이 문재인 캠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실책이었다 생각합니다. 잘못된 얘기들이죠.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잘못되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게 이 신뢰성의 문제를 시비할 수는 있지만 그걸 또 어떻게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건 누가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 전달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만약 이렇게 사실이었다면 제가 사과를 할게요. 아주 그 서류는 시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여론조사가 자기에게 유리하면은 이건 맞고 불리하면은 부정하는 그런 풍토의 후보의 자격이라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젊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만 우리나라 정치가 되면은 이게 지금 쿨하죠 우리야. 진짜 아니 이게 뭐 예를 들면 30이요. 그래서 그거 당연히 문제 이렇게 나오면 또 이게 얘기가 되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함정으로 말씀하시니까 한국 정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사실은 그건 맞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것만 땀까지 나고 말이에요. 근데 아까 서른 의원님께서 양자 대결 이거는 이게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된다. 저도 그거 동의하는데 이 양자 대결 되려면 연대든 이런 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상돈 의원님은? 이제는 그렇게 하기는 시간적으로 좀 지나가지 않았나 싶고요. 또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가 독자적인 완전히 몇 번씩 강조했고 실제로 또 이렇게 공학적인 기계적인 지지 같은 것이 1 더하기 1이 2가 되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또 1 더하기 1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쪽에서 지지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은 이번 선거는 다자 선거를 가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다자도 그냥 다자가 있고 다자 속에 양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요. 물론이죠. 다자 속의 양강은 어떤 경우도 유권자들이 만드는 거지. 정당이나 후보 이들 만드는 게 아니죠.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이게 좀 왜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선거가 2달에 끝나는 해가 있고 7달에 끝나는 해가 있는데 7달로 끝나는 해는 다자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7자로 끝나는 해가 다자군요. 그렇구나. 97. 그죠? 2017. 2007. 이회창. 맞아요. 문국현 다 나왔었죠. 그렇군요. 의원의 일치겠죠. 못하는데. 그것도 아주 그런 게 있네요. 서류 의원님. 네, 그게 다자 구도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테면은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스스로 사퇴를 해서 그리고 누굴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지금은 안 될지라도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뛰어본다. 이게 이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지금 그냥 깨끗하게 양보하겠다. 같은 당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정당이 다른 입장에서 어느 당을 위해서 내가 양보한다. 이건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보수 후보를 위해서 내가 단합을 시키겠다. 이렇게 놓으면은 또 그것도 좀 문제가 부닥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하는 건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심한 자체 내 반발이 있을 겁니다. 호남 분들이 그런 사태가 오게 된다면은 그나마 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이런 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쉽게 안 될 것이고 따라서 이 1대1로 붙는 경우는 쉽게 상상하기 쉽지 않다 생각하죠. 홍문표 의원님. 저는 이번 선거는 지금 서륜 의원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우파 좌파라는 것이 한국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여러 가지 국내 정치 또는 국회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그렇게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뭐 지형적인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좌파 쪽에서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 이렇게 우리가 손을 꼽을 수가 있고 중도를 안철수 후보 그리고 이제 우파를 홍준표, 뭐 유승민 후보 이 구도에서 저는 가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이제 정당의 목표는 정권 잡는 건데 정권을 포기하고 정당의 이미지와 정강 정책만 가지고 승부를 하겠다면 저는 단일화라든지 연정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는 게 정당의 목표라면은 내가 정권을 못 잡아도 함께 연정해서 정권을 잡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하는 정당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번에 우리 우파 쪽에 홍준표, 유승민. 유승민, 홍준표. 네.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네. 또 그것을 조금 더 나가서 중도적인 안철수 후보도 이 정권을 잡는다는데 나라를 한번 새롭게 한다는 데는 같이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3파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보면 4파전이 될 수도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부를 여기서 끝내야 될 텐데요. 제가 사실 2부 시작하시면 이걸 여쭤볼 겁니다. 연대만 얘기를 했는데 공감을 해서 스스로 그만두면 어떡할까? 이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저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국회의원 세 분과 함께 하죠. 정중동, 정치 좀 하는 중령들의 동참회입니다. 오늘도 세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세 분이신데, 자,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 연대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말이에요. 5명 중에 한 분이, 나는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 단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자기 툭 던집니다. 근데 갑자기 다른 후보들이 난 거기에 동의한다. 공감한다. 나 던지겠다 후보. 예? 이런 상황. 이건 연대는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공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지금 그래도 정당에서 국회에서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어. 교섭단체 대표 정당 후보가 아무리 지지도가 현재 부진하다 하더라도 경선을 거쳐서 당선된 후보가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되면 그 정당의 어떤 존립이 좀 흔들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아마도 그 정당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 정서가 이제는 단일화 이런 거에서 좀 식상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식상하지 않았나 싶고 거기에 극적인 어떤 그런 충격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극적인 것이 난 전혀 이제 별로 없다고 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극적이면은 여론조사 급등 이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추세를 볼 때 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딴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요. 이제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은 다시 본직에 충실해야겠죠. 그죠? 서른 의원님. 근데 이제 당연하죠. 지지표는 어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표들은 대부분 우리 쪽으로 올 것 아닌가. 또는 또 정의당으로 가는 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우리 당 후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 내에서 머물 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게. 안희정 지사표도요? 문제는 안희정 지사표인데 안희정 지사표에 일테면 한 8대2 정도로 8 정도는 우리 당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한 2 정도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어디로요? 그건 이제 다른 후보로 흩어지겠죠. 저쪽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는 표도 있을 터이고 또는 유승민 후보 쪽으로 가는 표도 있을 터이고 아마 자유한국당 쪽으로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흩어짐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크게는 우리 당에 남아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크게 남아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홍문표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서른 의원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안희정 후보는 이제 충청도고 제가 마침 충청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 충청도 표심이 이 파도 같았습니다. 먼저 반기문 총장 왔을 때는 그쪽으로 몰려 있다가 이분이 불출마하니까 안희정 후보가 좀 덕을 보았고 또 그 중심에 또 이인재 후보도 또 후보로서 나왔었고 그래서 충청도 표가 상당히 그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본선에는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출마를 안 한단 말이에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어제 저녁 같은 경우도 우리 그 향후 모임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서른 의원 말씀대로 충청도의 안희정 표가 많이 있었는데 그 표가 문재인이한테 곧바로 가는 데는 아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충청도 표만큼은 상당히 앞으로 방향을 잡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홍문표 의원님. 근데 여기 충청도에서도 우리가 1등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1등 했어요. 그래서 충청도라 해서 다 그냥 충청도 후보에게 다 표를 주겠다는 자세는 아닌 것 같고 충청도 분들도 정확하게 어느 후보가 좋으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당을 출신지를 떠나서 적당한 후보에게 표를 간다는 게 이 사태를 정확히 보는 시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돈 의원님. 네,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요. 그 충청도 유권자라고 해서 뭐 100%다 야권 성향 아니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쪽 할 때는 말하자면 안희정 후보가 뭐 20%까지 가고 그랬지만은 마지막 판에 이재명 후보는 10%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결과적으로 민주당 경선 결과 보면은 안희정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같이 나왔잖아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그냥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많았던 안희정 후보의 지지는 그건 사실은 민주당을 뜰 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표가 뭐 대부분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상승에 도움이 됐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역대적으로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표 쪽으로 간 표는 다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역대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표의 성향을 우리가 보면은 내가 나갔을 때는 그 지역 정서에 상당히 공감을 해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나가고 누구를 찍어라 도와줘라 그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특히 충청도의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요번에 구상하는 데는 좀 충청도가 신중한 입장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홍문표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충청도 유권자들이 내 표가 어디 가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뜻입니까? 예? 이 사람을 지지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원래 난 딴 사람을 지지했다는 뜻인지 이게 아주 애매모호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놓고 상대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니까. 그렇군요. 예. 신중하다고 봐야 돼요. 저 충청도에서 예전에 그 국회의원 하시던 분인데요. 그분이 선거운동을 저쪽에 이제 산동네 올라갔다가 부탁한다 그러면 아무 반응이 없다가 이 정도 내려오면 뒤에서 내 표가 어디 가나요? 딱 그러면은 그 얘기 듣는 순간 다시 올라가야 되는지 그냥 내려가야 되는지 잘 고민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충청도. 사실 근데 충청 인구가 지금 호남 인구를 앞섰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네. 자, 근데 또 하나 문재인 후보 얘기인데 요새 이 문재인 후보 쪽에서 이 문재인 후보 측 지지자들이 왜 상대 후보들 문자 폭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문재인 후보가 또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줄 양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제 의총에 문 후보가 와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양념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면 그게 더 좋았을 뒤에 얘기니까 그 뒤에 의총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부분에서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의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아주 정중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들이 다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죠, 진짜. 네. 그게 이제 문 후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문 후보를 지지하는 아주 열성적인 분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 문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엄표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마 문 후보를 돕는 입장이라면은 그런 자제를 할 것이다. 자제를 할 거라고 보죠.
아니 박영선 의원하고 전화번호가 유사한 분이 엄청 고생을 했대요. 그 문자 그거 잘못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 일반 사람인데 엄청나게 고생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할 말씀하십시오. 경험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 제가 정당을 탈당하고 나올 때 예. 빨리 탈당해라 하는 전화가 진짜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받는데 이 탈당을 하라는 그런 강한 어떤 메시지를 하는 하나의 조직적인 그런 패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탈당을 하고 나니까 또 잘했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양심의 이게? 고뇌를 했어요. 이 대한민국에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전화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특정인을 위해서 어느 부대가 형성이 돼 갖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라 또 잘했다 이렇게 할 때 AS까지 해주시네. 야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하는 걸 참 아주 개탄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련의 모습이 저는 한 장면이 봤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그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좀 문재인 설 의원님께서도 그렇지만은 문재인 후보의 좀 지지를 좀 깎아내리는데 좀 기여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있게 되면은 굉장히 더 안 좋겠죠.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좀 일찍 문재인 후보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오셨으면 더 좀 좋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그 전에 이제 이 임종석 의원이 비서실장 역할을 했는데 임종석 의원이 아주 진중하게 또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해 달라고. 네. 그런 적도 있었고 문 후보 자신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무슨 뭐 군대식으로 명령하고 통하고 이게 아니고 그분들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게 좀 자제해라 그러면 자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스템이 안 돌아가요. 시스템 돌아가는 집단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하는 이게 움직이시는 이런 그 분들이라서 이렇게 이제 이 방송이나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호소를 할 수밖에 없죠. 그분 뜻은 이해하지만은 그게 이제 결국은 도움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의견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733님, 소중한 공공재인 전파에 각 정당 대표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방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대선까지 아직 30여일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이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자, 또한 0277님,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취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미 검증되었다고 하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명확히 알고 싶어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실 분,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에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는 이건 어떻게, 그럼 또 당사자 30명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건 정리가 된 얘기인데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짜증이 나죠. 왜 그런 거 아니? 정리가 됐다. 네, 정리가 된 거죠. 다 밝혀진 거죠. 고용정보원이 어떤 데냐면은 이거는 뭐 국가정보는 아닙니다. 국정원은 아닙니다. 노동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으로 무직으로 있었던 분이나 또 취업을 원하는 분들한테 취업 정보도 주고 또 취업 알선도 하고 그런 기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5급 이 연구직으로 들어갔어요. 그 아들 문준영 씨가 들어가게 되는데 공채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들어가겠는데 5급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바로 그 밑이 맨 마지막 6급이에요. 공무원으로 치면 5급이면은 아마 7급하고 8급 공무원 사이일 겁니다. 그런 직책이에요. 그게 이제 일반 기업체로 치면은 신입사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우선 그런 자리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준영 씨가 건국대학 시각 멀티미디어 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뭐 토플 점수도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용정보원 쪽에서는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기업에서 3차례 이 수상을 한 경험이 있어요. 공모전에서 자기 작품을 내 가지고 학교 다닐 때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실력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뭘 보더라도 그 나중에 설명이 다 됩니다만은 팩트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돈 의원님. 네.
그러면 처음부터 문재인 후보 본인이 서른 의원님처럼 상세하게 좀 말씀하셔야지 다 설명된 거다. 막 고만하자. 이렇게 해서 좀 고마해라. 고마해라.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 사건이거든요. 그리고요. 그리고 뭐 제 기억에도 2012년에도 그 당시면 김무성 총괄본부장인가 아마 그 새누리당 쪽에서 아마 문제를 좀 제기했던 걸로 저도 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렇게 크게 불거지지 않나요. 이번에 더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아마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가 뭐 당선권에 접근해서 더 불거지는 거 아닌가요? 난 모르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저는 이 문제는 10년 전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저는 다시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만약에 그냥 덮어 넘어가면은 눈덩이처럼 커지리라고 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갖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첫째 문제는 우리가 면접을 보기 위해서 찍는 사진은 상당히 준비된 사진을 우리가 찍게 마련입니다. 정장을 하고 좀 뭐 화장도 하고 그런데 귀걸이 하고 잠바를 입고 했다는 거는 급히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고 두 번째는 자기 소개서가 보통 5장, 6장 쓰는 것이 상례인데 이게 부용지 반에 해당되는 것밖에 몇 줄밖에 안 썼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어떤 급조된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간이 돼서 간단하게 진짜 시간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번 좀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네거티브를 크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진정성 해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고용정보원이 어마어마한 기관이면은 시간이 정성을 다해서 했을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걸 접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고요.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30 의원, 바른정당의 홍문표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